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6강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6강은 이제 정책학 파트의 정책 과정론 첫 번째 정책 의제 설정 파트예요. 자, 의제 설정 파트에서는 이제 정책 문제의 특성이 나와요. 그 특성 자체를 묻는 것하고 정책 의제 설정 유형이 있습니다. 국가 엘더가 파악하고 있는 외부 주도 모형, 내부 주도 모형, 동원 모형, 그리고 메이가 여기다 얘기한 구치기, 공과까지 지켜서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의제 형성 과정 모형의 주요 성향 특징을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출제 빈출의 형태의 한 C급 정도 된다고 보시고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책 오류부터 좀 보겠는데, 자, 오류 문제는 문제 2번을 보세요. 잘못된 교통 신호 체계가 실제로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증대 문제를 도심 교통 혼잡의 핵심이라고 잘못 정의. 자, 여러분, 잘못된 문제인지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이걸 일명 우리는 제3종의 오리 그러고, 제3종의 오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메타 오리라 그러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이번에 알파 오리를 얘기할 때는 제1종의 오리가 알파 오리고, 3번의 베타 오리는 제2종의 오리가 바로 베타 오리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제3종의 오리에 대한 개념 정의하는 것이 계속 출제해 나왔기 때문에 그 형태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고, 그 1종과 2종 자체는 귀무가설이 올바른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리가 제1종이고, 제2종 오리는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는 것을 2종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가운데 가장 큰 오리, 그러면 제3종 오리죠. 제3종 오리는 잘못된 문제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가져가야 되겠고, 1종과 2종의 우리는 정책 평가에서 타당도가 나와요. 특히 통계적 결론에 타당도가 결여가 되면 1종과 2종의 우리가 발생한다. 그렇게 연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책 문제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가? 1번에 정책 문제는 객관적이고 인공적 성격을 띈다. 정책 문제는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이죠. 그리고 정태성이 아니라 동태성이란 말을 쓰고, 또 상호 독립성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말을 바꾸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자, 그렇게 정리됐으면은, 자, 이제 넘겨서 6번 문제를 보세요. 6번. 2장, 3장을 넘겨보세요. 다음 중 콥의 의제 설정 모형 중 보기에 해당하는가? 자, 내부 관리 또는 소수 외부 집단이 주도하여 주도 집단이 정책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이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집행하려고 지도하며, 특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를 숨기려 한다. 이걸 음모형 그러죠, 여러분들. 음모형 나왔네요. 그리고 이 모형은 부와 권력이 규정된 불평등 사회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나왔네. 답은 당연히 바로 뭐야? 내부 접근 모형 1번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공식 의제로 끝나는 것 내부 접근 모형, 음모형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동원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 문제가 공식 의제, 그리고 행정 PR에 의하여 공승 의제로 가는 것은 동원 모형, 후진국 국가 얘기했고, 정부가 주도해서 여러분들 정책 의제를 형성한다고 얘기하는 것 동원 모형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외부 주도 모형은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와 공정 의제, 공식 의제로 가는 것이 바로 외부 주도 모형, 다원화된 선진국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번의 구치기는 폴 메이가 얘기한 건데, 메이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은 여러분들 대중의 지지가 낮다, 높다. 거꾸로 적자. 높다, 낮다로 하죠. 높다, 낮다. 높다, 낮다. 그리고 문제의 행위자, 주대 행위자가 국가냐, 사회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구치기죠. 이게 우리가 봐가고 있는 동원 모형이고, 그리고 요거는 외부 주도 모형. 이걸 내부 접근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내부 주도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부 주도.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모형이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이 구치기를 공고하라 그러죠. 이건 공고화,
폴 메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메이가 얘기했다. 그 하나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겠네요. 자, 문제 8번을 보세요.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동원 모형은 이해집단과 국가가 주도하여 정책의제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2번 구치기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여 해결을 지도한다. 정답은 1번이죠. 동원 모형 자체는 이해집단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주도를 하죠. 그래서 그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어디를 보냐. 자,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에 의사결정론은 정치체제 내부의 능력 한계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요구의 다양성 때문에 문제 의제화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의사결정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요구의 다양성보다는 정치체제 내부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의제 설정 자체가 제약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1번 잘못됐고, 체제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투입제란 산출을 할 가운데 투입을 정책의제 설정으로 파악하고 있고, 투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누구다? 체제의 문지기, 게이트 키프로 파악하고 있죠. 2번 맞고. 3번에 엘리트하고 4번에 다운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답 형태는 1번에다가 체킹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이제 챕터 4 정책 분석 파트를 좀 보겠는데, 자, 정책 분석 파트에서는 문제 4번을 보세요. 4번. 네, 다음 중 정책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직관적 예측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상호 영향 분석, 2번에 브레인스토밍, 3번에 선형계획, 4번에 전통적 델파이. 자, 여러분들 예측 기법 자체는 크게 세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죠. 자,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뭐가 있을까? 투사가 있고, 예견이 있고, 또 하나 추측이 있다. 투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이제 경향 분석이라고도 얘기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향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 그래서 이것을 외사법, 보혜적 예측이라고 얘기하고, 예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수학적인 명제나 이론에 근거한 예측. 그래서 이것을 이론적 예측이라고 그래요. 예측. 추측은 특정 일의 주관과 직관에 근거한 직관적 예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를 대표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시계열 분석이 있고, 예견을 대표하는 것들은 선형계획, 회귀 분석 들어가죠. 추측을 대표하는 것들은 델파이 기법 들어가. 그리고 정책 델파이 들어가죠. 브레인스토밍 들어가죠. 변증법 족토는 들어가죠. 명목 집단 기법 들어갑니다. 이게 추측을 대표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의 형태는 다시 보자. 문제가 나온 게 직관적 예측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어요. 3번의 전형 계획은 직관적 예측이 아니라 이론적 예측이죠. 정답 형태 몇 번? 3번의 답 형태 체킹. 자, 그거 봤으면은 문제 5번을 보세요. 자, 5번의 테마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 행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중 옳지 않은 것. 1번에 표준화로 불확실성 감소할 수 있다. 2번에 중첩적 기능 없앤다. 답은 2번이죠. 자, 우리가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 방안이 있고 또 하나 소극적 방안, 두 가지가 있죠. 적극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극적 방안에 들어가는 거고, 소극적 방안 자체를 얘기할 때는 불확실성이 주어진다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 소극이고, 이 소극을 대표로 중에 하나 바로 뭐야? 가외성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2번은 중첩적 기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 기능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2번 잘못됐고, 3번과 4번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끝장 토론에 그 하단에 적극적인 방안, 오른쪽에 소극적 방안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소극적인 방안 나온 거 보시면 최악의 가정이란 말이 나오죠.
최악의 결과를 고려해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걸 선택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걸 일명 우리는 맥시민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적어보세요. 맥시민 기법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외성 들어가죠. 민감도 분석이 있죠, 여러분들.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악조건 가정 분석, 분기점 분석, 복수에 대한. 이 복수에 대한도 지금 얘기한 가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소극적 방언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형태 좀 정리해서 가져갈까요? 자, 그거 봤으면은 저 넘겨서 문제 7번. 자, 문제 7번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정책 분석 파트에서 이쪽은 뭐 C급까지는 안 되지만 C급에 준하는 D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7번 다음 거 보자.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1번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다. 2번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다. 3번에 어떤 사업이라도 같은 효용으로 비교 가능하다. 4번에 유형별로 통일된 평가 기준이 있다. 답의 형태는 당연히 몇 번이야? 2번이죠. 효과성은 아니죠. 비용 편익 분석이고 효과성은 비용 효과 분석이죠. 자, 우리가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 분석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편익 분석은 항상 금전적 화폐적 가치로 표시가 되는 것은 편익으로 분석을 하고, 비용 효과 분석은 화폐적 단위뿐만이 아니라 비화폐적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분석할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 기본적인 기법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기법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현재 가치가 있다고 배웠죠.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고, 이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클 경우에 대한 선택 가능하고, 이거 말고 나누기가 있죠. 나누기. 그걸 비용 편익 비라 그러지. 그럼 비용 편익 비는 여러분들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겠죠. 자, 순현재 가치는 0보다 커야 되겠고, 비용 편익 비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외에 하나 더 뭐가 있어요? 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나에게 돌아올 수익률. 이걸 보통 우리는 내부 수익률 그러죠. 요 내부 수익률을 일명 우리 뭐라 그래? 기대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 자, 일반적으로 내부 수익률 자체는 미리 최저 한도율을 설정하고, 이거보다 뭐가 내부 수익률이 클 경우에 대한 선택 가능하죠. 물론 그 가운데 큰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수익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사회적 할인율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 내부 수익률이라고 배워서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의 주관적 가치에 가장 크게 개입되는 것도 바로 내부 수익률이고, 그다음에 요 순현재 가치하고 비용 편익 분석 가운데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구현하고 싶어. 이때는 당연히 뭐를? 순현재 가치. 소규모 사업을 좀 보호하고자 해. 이때는 BCB 갖고 한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도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좀 안전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은, 자, 챕터 5에 정책 결정 파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 관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뭐 일부랑 꼭 반영된다고 부제합니다. 자, 그래서 참여자는 논점이었고, 문제 2번에 한미 모형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나온 거 보세요. 정책 결정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1번에 한미 모형은 정치적인 합리성은 고려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만을 고려한다. 맞네. 2번에 만족 모형은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정된 대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최선을 모색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번에 점정 모형은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다. 4번에 최종 모형은 정책 결정 지침을 결정할 때는 합리성을 중시하며, 여러분들 정책 결정 지침을 결정할 때는 초합리성이 돼야 되겠고, 체제주의가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론적 관점을 전제로 하죠. 투입 전환 산수를 활리로 이해하고 특히 활리를 중시하는 것들,
드로우의 최종 모형이죠. 그리고 초합리성 자체를 얘기하면서 육감과 직관을 얘기한 게 드로우의 최종 모형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전체 문제가 이제 일문항 정도는 반영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뭘 보냐 하면은 자, 문제 5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세요. 사이먼의 정책 결정 만종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1번에 사이먼은 한미 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1번 맞고, 경제인은 따라서 완벽한 존재, 완전자 아니야. 그래서 목표 달성에 극대를 추구하고, 행정인은 만족모형이다 보니까 적당한 만족감에 근거한 대안 선택. 그래서 만족하는 선에 그친다. 2번 맞죠? 네, 3번에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 결정을 맡고 행정인은 직관과 영감. 이 직관과 영감에 기초한 것은 최종 모형이죠,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파악한 행정인은 만족모형이니까 만족모형의 합리성은 어떤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이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3번 잘못됐고 4번에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한 탐색. 그래서 4번도 맞고 답은 당연히 몇 번? 3번의 답이 영대체킹. 자, 여러분들 넘겨서 6번 문제. 다음 중 엣지온이가 제시한 정책결정 이론 모형에서 점종모형, 혼합모형, 만족, 최적. 좀 더 이번에 혼합주사모형이죠. 이 혼합주사모형을 혼합모형, 혼합탐색모형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혼합관조모형이라고도 언급을 하죠. 관조모형이라고도 언급을 합니다. 자, 근데 엣지온이가 파악한 여러분들이 사회체제, 이 행정학 책들을 보다 보면은 책에서 약간 여러분들 학자들이 표현한 양식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이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건 엣지온이가 파악한 이 혼합 모형을 얘기할 때는 앞에서 파악한 합리 모형하고 점종 모형 자체를 결합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결합은 단순히 비판하고 수용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치 체제를 연관시켰지. 그리고 이제 근본적 결정 얘기했고, 근본적 결정.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들 지역적 결정. 얘기하는 것보다도 결정 상황. 그래서 이렇게 나눠봅시다. 결정 상황. 결정 상황 적어놓고, 그리고 이쪽에 적을 거는 정치 체제를 적어볼게요. 정치 체제. 그래서 요 지금 매평화시킨 도표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엣지온이는 합리 모형 자체에 대해서 너무 현실성이 없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했고, 점종 모형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그래서 요 점종 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합리 모형의 세신적 성격을 수용했고,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점종 모형의 현실적 성격을 수용했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 그래서 근본적 결정, 중대한 결정, 위기 상황은 합리 모형 갖고 하고, 그렇지 않고 안정적, 부분적 결정을 할 때는 점종 모형 갖고 하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칭, 합리 모형을 제1 접근이라 그랬고, 점종을 제2 접근,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이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을 제3의 접근이라 했다. 이건 알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 체제와 연관, 이것은 전체주의, 이걸 다원주의, 이걸 소위 활동적 사회로 대해놓고, 활동적 사회가 액티브 소사이어티, 능동적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동적 사회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학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거를 개발도상 국가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엣지온이가 파악한 활동적 사회라고 하는 저서가 이거 60년대
등장시킨 건데 엣지온이는 이게 바로 정보사회예요. 정보사회를 활동적 사회 형태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정보사회입니다. 정보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보다 통제 능력이 뛰어나다. 통제 능력은 뛰어나죠. 최근 CCTV 자체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범죄 형태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감소가 된 게 바로 뭐야? 소매치기 아니야. 통제 능력은 뛰어난 사회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주의 사회만큼 통제적이진 않죠.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보다 합의 능력이 뛰어나죠. 이제 원격지 간에 각종 SNS라든가 화상을 토대로 만나서 합의를 해야 돼. 합의 능력이 뛰어난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예요. 그래서 이 정보사회 체제에서 이루어진 결정 양식은 바로 양자의 관점을 갖고 있는 혼합무형이다 이게 맞는 거지. 이걸 개발도상 그러면 틀려요. 개도국은 합리모형이에요. 합리모형. 혹시 현재 요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사회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학의 정보사회 파트에서 엣지온이 활동적 사회를 적어놓고 활동적 사회를 정보사회로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죠. 뭐 다니엘 벨, 피터 드라커, 하버트 실로 여러 여러분들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아미테 엣지온이 이는 21세기 후반을 정보사회 형태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혼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봤으면은 문제 7번을 보세요. 자, 7번 개인정이 중요하죠. 쓰레기통 모형. 정책 결정 이론 모형 가운데 가장 출제 빈출 형태가 높은 것이 지금 얘기할 쓰레기통 모형이죠. 자, 1번에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정치, 정책 이름이 각자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모일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번에 쓰레기통 모형은 대형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미해결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상황 설명 적합하다. 그 3월에 조직화된 혼란 속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과정을 현실성 있게 설명한다. 그 4번에 코엔 마치 올세 일정한다. 그 표현 맞죠, 여러분들? 그 정답 1번이죠.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은 킹돈의 흐름창 모형이죠. 킹돈의 뭐라 그랬어요? 흐름창 모형. 이걸 정책의 창 이론이라고도 얘기하지. 그래서 세계 흐름 자체가 우연히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 창이 열리는데 이때 창이 열릴 때는 잠시 창이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창이 열렸다가 닫히고. 자,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여러분들 문제의 흐름, 정치 흐름, 정책 흐름 우연히 만났어. 군 가산점 제도 자체와 관련돼서 군대 갔던 예비역이 자살을 했다. 이게 문제 흐름이에요. 근데 우연치 않게 국회의원이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법률 자체를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게 정치 흐름이야. 자, 제가 문제, 정치, 정책을 얘기할 때는 국방대학원 교수 자체가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군 가산점 제도 창이 열리면은 이와 유사한 창이 계속 열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분출 효과라 그래요. 분출 효과. 요건 지금 얘기한 거는 정책의 창, 흐름창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쓰레기통 모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4개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이 흐름을 해문참선으로 이어도 해문참선, 해결책의 흐름, 문제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의 흐름이 우연히 만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의 상태가 앞에 나와야 되겠는데 이걸 일명 우리는 뭐라 한다? 산불현상이라 그래. 그리고 점화 계기를 얘기할 때는 요 4가지 흐름이 우연히 만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요 산불현상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환경이 불확실하죠.
두 번째, 여러분들 참여자가 불확실하죠. 그리고 목표 수단도 불확실하다. 여기 참여자가 불확실하다. 이것을 유동적 참여자라고 얘기해요. 유동적 참여자. 목표가 불확실하다. 수단이 불확실하다. 이것도 숙제에서 가지고 가야 돼. 알았습니까? 목표가 불확실하다. 그것을 불명확한 선호라고 그래. 불명확한 선호. 수단이 불확실하다. 그것을 불명확한 뭐라 그래?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유기적 구조. 대학 같은 유기적 구조에서 보여주기는 대표적인 정책 결정 양식, 쓰기통 무역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파트가 되기 때문에 그 형태는 정리해서 교정 가지고 가시고, 문제 8번은 사이버네틱스 정책 결정 양식을 개념 정의하는 건데 이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불확실성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정해가면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어 완료. 사이버네틱스 정답 3번에 해당된다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강에서 수업한 것은 정책결정 이론 모형 파트 갖고 수업을 진행했고, 다음번 7강 때는 정책 집행 파트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